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코드 2번 출제됐고요. 2010년 이후에만 2번 출제가 됐고, 기본적으로는 패러티비티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해밍코드는 7개의 비트 중에서 4개의 데이터 비트와 3개의 오류 비트를 추가를 해서 7개의 비트를 보내게 되고, 1개의 비트에 오류가 났을 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검출 및 수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게 해밍코드의 기본 원리입니다. 보시면은 원이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4가지 3번, 5번, 6번, 7번이 데이터 필드 자리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4번이 제어 비트 자리입니다.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제어 비트가 들어가고요. 오류 비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 짝수 패러티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데이터 비트가 3, 7, 5가 있으면 이 3개의 1의 개수를 세서 1의 개수가 홀수 개면은 얘가 1이 되고요. 짝수 개면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3가지를 놓고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5번이 에러가 났다. 5번이 0에서 1로 바뀌든 1에서 0으로 바뀌든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으로 보면은 안 맞는 게 어떤 원이 되겠어요? 2원도 깨지겠죠. 2원도 깨지겠죠. 그리고 얘는 멀쩡하겠죠. 아, 얘도 깨지고 얘도 깨지게 하는 거는 뭐예요? 5번밖에 없죠. 그러면 5번 자리에서 에러가 났구나 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 깨졌다. 1번 자리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얘는 틀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맞을 거고 얘도 맞을 거예요. 아, 얘랑은 상관없는데 얘만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1번 자리죠. 만약에 7번이 깨졌다. 그러면 얘도 잘못 나왔고 얘도 잘못 나왔고 얘도 잘못 나왔어. 아, 3개의 원에 다 영향을 미치면은 7번 자리가 깨진 거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난 비트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게 해밍코드의 내용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 원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게 어떤 순서냐 하면은 순서예요. 1, 2, 3, 4, 5, 6, 7번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게 4비트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지? 라고 보면은 얘가 이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3번, 5번, 7번이죠. 그러면은 3번, 5번, 7번하고 얘를 합해서 짝수를 만들면 되고요. 얘는 2번, 3번, 그 다음에 6번, 7번.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을 해서 만들면 되고, 얘는 요 4개를 해서 만들면 되고. 왜 얘는 이렇게 되고요,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카운트 하시면 되냐 하면은 1번, 첫 번째 비트니까 한 번 하고 한 번은 쉬어요. 얘는 안 해. 얘 포함하고 얘는 안 해. 얘 포함하고 얘는 안 해. 얘 포함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 비트는 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 하고 빼고, 하나 하고 빼고, 하나 하고 빼고. 얘. 두 번째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개를 더하고 2번을 쉬고 2개를 더하고 2비트 두 번째 자리니까 두 번째 거니까 2비트 하고 2번 쉬고 2비트 하고 2번 쉬고 세 번째는 4비트를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더 비트가 많다 그러면 그 다음에 4번을 쉬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얘 한 번 쉬고 얘 한 번 쉬고 얘 한 번 쉬고 얘는 상관없고 2번 하고 2번 쉬고 2번 얘는 4번 이렇게 하시면은 요 번호가 그대로 여기에 매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XOR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NMS랑 SNMP는 그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근 10년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NMS는 뭐냐 하면은 네트워크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알고 어떤 라우터가 죽었는지 어떤 장비는 살아있는지 트래픽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네트워크 장비마다 에이전트를 심어놓고 그 에이전트한테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NMS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NMS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 이 부분.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 그래서 네트워크 NMS의 필수 기능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 관리, 구성 관리, 성능 관리, 계정 관리, 보안 관리 이 5가지 기능이 NMS의 표준 기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MS에 아까 장비에 에이전트를 놓고 서버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에이전트와 서버 간에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통신 프로토콜이 SNMP입니다. 그래서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되게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각 그 장비에다가 에이전트를 심어놓고 매니저가 정보를 쿼리하게 됩니다. 야, 네 정보 좀 줘. 그러면은 어떤 정보들이 보통 가게 되냐 하면은 뭐 이런 정보들이 벤더. 그럼 여기 뭐 시스코. 펌웨어 버전. 그러면 2.4.0. 로케이션. 그러면 뭐 311, 240. 뭐 GPS 정보. 뭐 하드디스크 용량 1테라. 뭐 이런 정보들을 다 장비별로 자기의 형상 정보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 정보들을 매니저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스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다 쿼리를 해요. 이 정보 좀 줄래? 그렇게 해서 필요한 PDU들이 뭐 get 리퀘스트, next 리퀘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은 다음 중 SNMP의 PDU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총 8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여기서 트랩. 근데 이제 매니저가 쿼리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만약에 장비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매니저가 물어볼 때까지 대답을 안 하겠죠. 그래서 장비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미리 노티를 해 라고 들어간 게 트랩입니다. QoS. QoS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최근에 출제된 거는 하나밖에 출제된 게 없어요. 요 부분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QoS 측정 요소. QoS라는 건 결국 서비스의 품질이 어느 정도야를 측정하고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럼 그 서비스는 우리가 네트워크 서비스는 뭘로 관리해야 되지? 지표를 뭘로 삼아야 되지? KPI가 뭐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KPI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밴드위스, 그다음 딜레이 타임, 그다음에 지터, 패킷 로스. 딴 건 이해가 되실 텐데 지터는 뭐냐 하면은 편차예요. 서비스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것보다는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 변동을 보겠다는 게 지터입니다. 그래서 지터가 크다는 거는 중간중간에 전송,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터가 클수록 안 좋은 거겠죠. 변동 폭이니까. 뭐 QoS 관리를 위한 기술 뭐 많이 적어놨는데 이쪽에서 출제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혹시나 해서 넣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스템 구조 같은 과목 같은 경우 그 출제위원들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험생이 100이점 맞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반드시 내곤 합니다. 공부 안 했을 법한 거, 막 이런 것들을 내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겠죠. 야, 설마 이것도 내겠어?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재작년에 이제 했던 게 라인 인코딩 방식을 재작년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 전까지 교재에 없다가 재작년에 이런 것도 낼까? 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포함시켰는데 올해 나왔죠. 맨체스터 코딩. 그런 개념 때문에 재작년에 그때 그거랑 추가한 게 이거였어요. 예, QoS 관련 내용. 그래서 보시면은 Q라는 건 뭐냐 하면은 데이터를 쌓아놓는 곳이잖아요. 예, 데이터를 미리 버퍼 형태로 쌓아놓는 건데, 그 데이터들이 각 통신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고, A, B, C 다 통신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얘가 데이터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 이 데이터 Q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줄 거냐라는 게 QoS, Q 관리의 내용입니다. P4는 뭐예요? 먼저 온 놈부터 보내겠죠. 예. 딱 보니까 얘가 제일 먼저 왔어. 그럼 너부터 가. 그 다음에 얘였네. 그 다음에 얘였네. 그 다음에 얘야.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온 놈부터 그냥 보내겠다라는 게 P4인 거고요. 프라이어티 키나 CBQ, WFQ는 거기서부터 이제 프라이어티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WFQ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얘는 VIP 고객, 얘는 비즈니스 클래스, 얘는 비즈니스가 높나요? 퍼스트가 높나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예? 퍼스트가 높아요? 그럼 바꿀게요. 타본 적이 없어서. 퍼스트 클래스, 얘는 비즈니스 클래스, 얘는 이코노미 클래스다 라고 하면은 얘한테 50메가 주고 얘한테 30메가 주고 얘한테 20메가 주는 거예요. 대역폭을 차등으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50메가까지 계속 보낼 수 있고 얘는 30메가만 보낼 수 있고 얘는 20메가만 보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프라이어티 큐, WFQ고요. 프라이어티 큐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역폭을 쪼개지 않고 얘 1순위, 얘 2순위, 얘 3순위. 2순위는 1순위가 비어있을 때만 보낼 수 있어요. 3순위는 1과 2가 비어있을 때만 보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얘가 계속 보내면 얘는 한 번도 못 보내요. 그 방식이 프라이어티 큐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스타베이션. 예. 아련한 단어죠. 예. 뭐 컴퓨터 아키텍처 이런 거 하면은 OS 운영체제 할 때 나오는 다음 시간에 많이 보실 거예요. 기하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래픽 쉐이핑은 이 큐 관리 말고 우리 망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망을 통해서 보내고 싶은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막을까에 대한 내용이 트래픽 쉐이핑입니다. 그래서 뭐 리키버켓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깔때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얘네들이 보낼 거예요.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나가는 길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뭐부터 보내야 되냐 라고 해서 리키버켓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를 정해주는 거예요. 넌 5개씩만 보낼 수 있어. 넌 4개씩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큰 버켓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토큰으로 해서 이번에 너 보내, 이번에 너 보내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잡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슷한데 통신망에서 혼잡이 아까 혼잡 제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TCP 할 때 나왔죠. 그때 뭘 말씀드렸어요? 도로가 복잡하면 조금만 보내고 많으면 더 넉넉하면 더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의 혼잡 제어는 뭐냐 하면은 라우터 관점에서 라우터가 막 패킷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기 라우터가 하나 있는데 얘가 허브 같은 역할을 해서 다 얘한테 보내. 그러면은 이 라우터에서 오는 패킷은 받지 말자. 너 끊어버려. 너 끊어. 이런 식으로 링크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혼잡 제어입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끊을 거냐, 아니면 라우터에도 우선순위를 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QoS 보장 모델, 이것도 한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QoS 보장 모델은 크게 인트 서브 방식하고 디프 서브 방식이 있다. 인트 서브 방식은 뭐냐 하면 예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는 뭐랑 비교를 하시면 되냐 하면은 아까 스위칭 방식 중에서 회선 교환 방식이 있었죠. 회선은 홀을 설정을 하고 그동안 내가 점유를 해서 쓰다가 끝나면 홀을 해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경로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10메가씩 계속 보내야 돼, 데이터를. 그럼 얘한테 물어봐요. 너 10메가 보낼 수 있어? 그럼 오케이. 너는 오케이를 다 해요. 그럼 그럼 나 이제 10메가씩 보낼 수 있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데이터를 보낼 거니까 10메가 대역폭은 나한테만 할당해줘. 딴 사람 주지 마. 라고 하면 얘가 이만큼을 이 사람을 위해서만 쓰게 됩니다. 전체 대역폭이 이만큼인데 이거는 널 위해서 딴 사람 못 쓰게 해놓게, 예약해 놓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저베이션을 위한 RSV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단점은 뭐겠어요? 장점은 이렇게 다 할당을 해놓으면은 이거는 얘를 위한 공간이니까 딴 애들이 못 써서 나는 안정되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잖아요. 단점은 뭐겠어요? 딴 사람이 못 쓰죠, 그동안. 내가 보낼 게 없어도 못 써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복잡할수록 이거 세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는 5메가밖에 안 돼? 그럼 너는 안 되겠네. 그럼 딴 애한테 또 물어봐요.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다 경로를 세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트 서브 방식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가 특징이고요. 디프 서브 방식은 뭐냐 하면은 각각의 패킷의 우선순위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킷에 우선순위를 적용을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데이터를 보내게 해주는 게 QoS 모델 중에서 디프 서브 방식입니다. 얘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인트 서브 방식은 중간에 이 길을 아예 예약을 해서 정해놓고 보내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 디프 서브 방식은 서비스 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표시를 해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좋고 구현이나 이런 게 용이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프 서브 방식을 많이 쓰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 중립성, 이건 그냥 읽어만 보세요. 요새는 얘기가 옛날에 넣어놓은 자료인데 요새는 얘기되는 게 거의 없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거죠. 내가 망을 구축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튜브나 이렇게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는 돈을 더 받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제가 보내는 건 나랑 보내는 건 똑같은 거지. 왜 돈 더 받으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망을 동등하게 써야 되냐 아니면 차별적으로 써야 되냐에 대한 논의고,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되겠죠.